알겠습니다. 키워드는 left main, bifurcation, high bleeding risk, 그다음 칼슘인데요. 오늘 현장에 나오신 패널은 경주 동국대병원의 나동혁 선생님, 그다음에 고대 안암병원의 박재영 선생님, 서울성모병원의 박훈준, 황병희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천의대 길병원의 강웅철 선생님하고 청주 성모의 양용모, 그다음 대전 선병원의 백주열 선생님께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자, 코멘트 해주시죠. 김현수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들리시나요, 선생님? 예, 들립니다. 예. 선생님, 그 레프트 메인 그 스트레치 따라서 데이터를 잘 정리해 주셔서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드노버 리전에서의 DCB 효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몰 베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좋다 나오고 또笼統하게 봤을 때 이제 파지티브 리모델링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바이포케이션 리전에서 원 스탠트 플러스 DCB에 대한 선생님 의견 좀 어떠신지 좀. 디렉셔널 아프렉토미가 지금 한국에서는 어베일러블 하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데이터를 보면은 DCA를 하는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CB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DCB? DB. DB 엔지오플라스티 이야기인가요? DCA가 네, 아니고? 드노버 리전에서 DCB, DB요. DCB. 드노버 리전에서 드노버 리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는 메인은 스탠트 넣고 하나 이제 사이드 브랜치를 DCB로 하면 이제 그런 프로세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코비스 레지스트리에서 그런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석을 안 했는데 혹시 여기서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 적용 기준이 그 스몰 베슬 DB 엔지오플라스티가 2.25 미만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프트 메인에서 하기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LCX가 작은 경우는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DB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스텐트 쓰지 않고 그냥 풀로 DB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레지스트로 괜찮은 데이터를 보내고 우리나라도 신은석 선생님이 거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DB가 이제 라지 베슬에서는 스텐트를 이기기 어려워서 이제 메인 베슬은 스텐트를 쓰고 사이드 브런치를 DB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코비스 레지스트리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이드 브런치 이벤트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그 한정생이 우리 아이버스 사이드 브런치 팔로우를 해보면은 벌룬만 해도 사이드 브런치의 레이트 로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DB도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저희 데이터 와이즈는 일반 벌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옵션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저도 가끔 DB 하긴 합니다. 사이드 브런치 롱 리전에 한해서. 보험 적용 기준이 해당이 되면은 스몰 베슬이고 하니까 리스테노시스 그냥 벌룬만 해가지고 리스테노스 올 찬스가 워낙 높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2.5mm 정도만 돼도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렵죠. 예. 2.25 이하인 것 같은데. 2.5. 아니요, 보험은 2.75 이하입니다. 2.75. 2.7하고 2.5는 보험이 되고 2.5는 되고 2.75까지 보험이 됩니다. 그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2.5 이하가 오히려 보험이 전에는 2.25는 점점 커지네. 교수님 작년에 바꿔놨습니다. 그래요? 2.5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2.25부터 2.75까지 되고요. 사이드 브랜치 오스티움의 숏 리전도 할 수 있게 바꿔놨습니다. 쓰시면 돼요. 자, 2.25 미만이 이하였던 것이 2.5 플러스 마이너스 0.25가 돼가지고 2.75, 2.25 그 사이는 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레프트 메인 디스탈 바이퍼케션에서 이제 투 스텐트를 쓰게 되면은 아까 김효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DAPT를 계속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게 또 한번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년 6개월 후, 2년 후에는 어쨌든지 한번 원호를 고민해 봤을 때 그냥 그 로우 도즈 티카
우리 뭐 45, 50 BID를 간달지 아니면은 이제 풀도즈 티카로 간달지. 또한 그 이번에 또 교수님 발표하신 호스트 이그잼에 보시면은 뭐 클로피도를 가도 좋더라 아스피린 모노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등치가 작은 노인 여자는 그냥 클로피도그렐로 모노로 가보고 좀 등치가 있는 남자랄지 투스텐 넣은 환자는 로우도즈 티카 또는 풀도즈 티카 1년 6개월, 2년 후에 가는 이런 치료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타이카그렐러를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previous MI가 있으면은 3년 동안은 보험 커버 되지만은 left main bifurcation stent에서 1년 beyond 1year에 타이카를 쓰면 다 삭감되기 때문에 타이카는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만약에 보험 적용이 된다 하면 타이카를 고려할 것이냐라는데 일단은 뭐 BID 레짐이라서 상당히 불편하고 half 도즈 45mg BID를 하더라도 PR율을 측정해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86 미만으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too strong 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뭐 타이카는 적어도 이스트 에이션에서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타이카 코리아에서도 물론 타이카 베이스드 DPT, 그다음 클로피도그렐 베이스드 DPT를 비교했기 때문에 아스피린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타이카가 적거든요. 탈로스 AMI에서도 beyond 1 month에 타이카 DPT, 클로피도그렐 DPT 비교했는데 타이카가 졌어요. 그래서 저는 타이카는 이스트 에이션에서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로닉 페이즈는 더욱더 타이카 같은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바이피케이션 투 스탠팅이기 때문에 스럼보틱 리스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클로피도그렐 베이스 DAPT를 쭉 써야 되는데 클로피도그렐 베이스 DAPT를 씀에도 불구하고 블리딩 이 있어서 귀찮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아스피린보다는 클로피도가 아무래도 스럼보틱 블리딩 이벤트에서 다 낮추기 때문에 아스피린 모노보다는 클로피도 모노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프로마이즈 하자면은 바이피케이션,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 투 스탠트를 한 환자에서 DAPT를 쭉 끌고 나가다가 블리딩 에피소드 때문에 환자가 컴플레인 한다면은 클로피도 모노로 바꾸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엔티플레이틀릿 듀레이션 스터디 할 때 제일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이 환자가 내시경하거나 뭐 수술하거나 할 때 언제 약을 끊어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레프트 메인 투 스탠팅하고 1년 지나서 환자가 뭐 이렇게 마이너 서저리를 하겠다, 또 대장 내시경 폴리펙토미를 하겠다, 엔티플레이틀릿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3일 정도 중단시키고 그냥 그 다음에 쓰게 하는데 클로피도만 쓰는 사람 같으면 저는 한 이틀 정도 중단시키고 시술 직후에 바로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또 폴리펙토미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라서 사실은 가이드라인에서도 끊고 뭐 폴리펙토미 한다면 며칠 더 끊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네, 배정환 선생님. 폴리펙토미도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2cm 이상의 스톡을 가졌다 그러면 하이리스크로, 익스트림 하이리스크로 분리되고 정작 되는 건 ESD입니다. 그 서브무코절 다이섹션. 그리고 폴리펙토미의 스몰 그냥 스톡이 달린 거는 엔티플라트레이드 에이전트 유지하면서도 되게 하는 게 지금은 커런트 가이드라인 쪽이 돼 있었어요. 나오신 김에 EST 할 때 어떻게 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 유럽, 아시아, 한국 다 가이드라인 모두 ESD를 할 때는 엔티플라트레이드 에이전트를 중단하는 것을 컨시더 그 정도까지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엔도스코피스트랑 상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험이 많고 위치가 저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상의가 안 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환자를 안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안 보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환경. 사실 그 레프트맨 네. 투 스탠팅을 제가 좀 그 약간 잘 안 하는 이유가 결과보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더 안 하는, 그래서 프로피셔널이 그래도 정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며칠 끊는다고
100%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효수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병원에 요즘 하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스태프들 저도 젊지만 물론 주니어 스태프들이 인터벤션을 안 젊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병원에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캐비지가 좀 적어져서 이제 그게 이슈라서 캐비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전에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도 메인 바이포케이션 리전은 항상 인터벤션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이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캐비지하고 이제 스텐팅을 비교할 때 많은 데이터들이 보통 뭐 통계적인 차이는 크게 없고 뭐 10에서 20% 사이의 어떤 메이스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의 바이포케이션 리전을 만났을 때 이 환자를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스텐트를 먼저 그러니까 10%의 그 환자들 재발할 수 있는 그 10%의 환자들한테 과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스텐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캐비지를 시키는 전략이 낫느냐 아니면 그때 캐비지를 하고 스텐팅을 하는 게 낫느냐라는 이런 아웃컴에 대한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ISR이 왔을 때 DEB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메인 스텐트 되고 ISR이 오면 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캐비지를 하자고 할 것 같은데 DEB하고 캐비지하고의 데이터는 또 어떤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이슈네요, 그죠? left main bifurcation lesion이 있는데 이게 인터벤션 먼저 고려해야 될지 안 그러면 서저리를 먼저 고려해야 할 텐데 이게 지금 symptomatic severe aortic stenosis하고 똑같은 시츄에이션입니다. 타비를 먼저 할 건지 사버를 먼저 할 건지인데 이 타비 사버를 하다 보니까 시퀀스를 PCI first하고 리스트가 오면은 뭐 캐비지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리즈너블한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eft hand bifurcation PCI에서 DSISR이 왔을 경우에 DEB를 하는 게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another 메타를 넣는 것보다 물론 거기 왔을 때 바로 그냥 한번 그냥 캐비지로 보내버리는 것도 옵션인데 환자들의 그 상심, 정신적인 상실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DEB 찬스는 한번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팩터를 잘 지키면은 2-year failure rate를 거의 뭐 8%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뭐 DSISR 환자를 DEB를 잘 하면은 그 중에 한 명 정도만 finally 캐비지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뭐 스텐트도 좋아지고 테크닉도 좋아지고 메디케이션도 옵티마이즈 됐고 하기 때문에 PCI first하고 DSISR 오게 되면 원 찬스는 DEB로 아까 말씀드린 4팩터를 잘 지키면은 얼마든지 성질 좋은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때 시키면은 이 DEB 엔지오플라스티는 그냥 약물 발라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DEB 블론으로 인플레이션 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퍼레이션을 큰 블론으로 엄청나게 넓혀가지고 그걸로 끝낼 정도로 된 상태에서 DEB를 꺼내가지고 액큐스 페이스로 들어간 직후부터 우리 그전 데이터는 15초 미만의 인플레이션 돼야 됩니다. 레프트 메인은 뭐 데이터가 20초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earlier better입니다. 타임 딜레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저 같으면 CTO 같은 건 뚫어놓고 인플레이션 DEB를 할 경우에 뭐 DS CTO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한 5분 정도 합니다. 그냥 5분 정도 인플레이션 시켜놓고 여러 가지 뭐 디스커션도 하고 주니어한테 뭐 가르칠 일도 있고 하면 쭉 하고 디플레이션 나오거든요. 레프트 메인은 인플레이션 타임이 리미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초 잘 버티다가 혈압 떨어지고 해서 디플레이션 해야 되지만은 프리컨디션 여러 번 하면은 그 prolonged inflation을 견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도 60초 또는 90초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잘 하면은 2-year failure rate를 10% 미만으로 줄이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볼 만한 프로시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예, 예. 박수. 제가 마지막 코멘트하고 질문만 짧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DEB가 굉장히 좋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요즘 보험 가이드라인 2.75까지 해가 맥시멈 불면 약 3.0까지도 이렇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랩트 메인에 원 스텐트 플러스 사이드 버니치는 DEB가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컴플렉스 CT에 보면 굉장히 스텐트가 이렇게 디포메이션 되고 쇼트닝 되기도 하고 이롱게이션 되기도 하고 투 스텐트를 해보면 랩트 메인에 칼슘이 많은 곳에 또 잘 붙이기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굉장히 쉽지 않고 오늘도 많은 케이스 보여주면 또 뭐 문제가 생긴 스텐트 더 넣었다 그런 이런 걸 여사로 보여주는데 실제로도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 스텐트마다 약간의 캐릭터리스틱에 따라 이게 더 조금 많이 생기는 게 있고 뭐 그 시너지 같은 경우는 잘 이롱게이션도 잘 되고 혹시 거기서 선호하는 어떤 스텐트가 있습니까? 이거 하다가는 또 뭐 적도 만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항상 정답은 스텐트 탓하지 말라. 리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절대 스텐트 탓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저희들이 thin strut 해가지고 이자르 같은 거 또는 오스를 많이 꺼내는데 그런 꺼내는 리전이 터프 리전 만날 때 항상 꺼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 오스라고 이자르는 왜 이렇게 잘 벗겨져? 제대로 클램핑이 안 됐나? 그래가지고 스텐트를 로스 시켜버리는 그런 이벤트를 많이 겪는데 결국 뭐 셀렉션 바이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혀 특정 스텐트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블라인드로 그냥 시키는 대로 스텐트. 그거를 코비스 3에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중간에 그 스폰서를 에버터에서 또 펀드를 좀 받아가지고 그 가설은 3 커넥트가 2 커넥트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런 가설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단 하나 스트럿 thickness는 좀 관계가 됩니다. 투 스텐트 했을 때. 그래서 80 마이크론 땐 70 마이크론 이런 건 차이가 없지만은 120 마이크론 이런 건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럿 thickness는 제일 중요한 팩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컨 제너레이션 DS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권현철 선생님이 그 아주 엑셀런트한 그 노하우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나 해도 똑같으니까 그죠? 탓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황병희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마지막 그 코멘트 해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철홍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되게 쉽게 보여주셨는데요. CTO를 겨우 이제 칼슘을 통과를 해서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로타와이어로 체인징한다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하는 이제 선생님만의 어떤 팁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로타하기 전에 토너스나 아니면 뭐 톰팍 스파이럴 같이 칼시파이드 리전에 쓰는 마이크로 카테터를 사용해 보시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어렵죠. 그거. 마이크로 카세터를 최대한 거기 칼슘 있는 데까지 박아놓고 그다음에 로타 와이어 팁은 가능한 한 거의 안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타 와이어가 앞에는 014고 그 검게 된데 그 바로 뒤가 0059, 007, 009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로타 와이어가 칼슘 리전을 그 앞에 014를 통과시키면 뒤에 게 얇으니까 잘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칼슘 마이크로 카세터를 박아놓고 로타 와이어를 조심스럽게 밀어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지금 뭐 그 스파이크 와이어 저 마이크로 카세터라고 앞에 나사처럼 되어 있는 와이어 저 마이크로 카세터가 있어서 그런데 효과적일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써보십시오. 토너스는 여러 번 해봤는데 결국 뭐 전혀 몹쓸 물건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몹쓸 물건으로 이해하고 아마 마이크로 카테터 최대한 박아 넣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아주 쉘로한 블론으로 살짝 한번 하면은 조금 더 박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서 아마 로터와이어를 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황병희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좀 당황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환자가 SLA 환자인데 레프트 메인에 투스텐을 댔습니다. 한 1년 지났고요. 이 환자가 PPI를 먹고 있고 루마토로즈에서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는데 저한테 약을 정보를 받더니 PPI가 치매가 온다.
만성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뒤져보니까 최근 2019년도에 여러 가지 그 약에 대한 관련된 거 보면 PPI가 크로닉하게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수님 만약에 아까 PPI 뭐 하이 리스크 써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당해보신 게 있는지 아니면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하신다면 조금 비슷한 걸로 바꾸실 건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PPI하고 치매는 처음 알았고 이거 그 출혈 부작용으로 치매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득이 더 커서 드셔야 한다 하고 정 찜찜하시면 PPI 종류를 한번 또 바꿔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뭐 네 분 강의 감사드리고 패널 쌤 감사드리고 특히 이 정말 귀중한 세션을 마련해 주신 가톨릭 대학교 가심의 스폰서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